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는 뭐니 해도 조금 전에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입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리사욕을 채워서 비례대표로 나갔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절규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위안부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쟁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해왔던 분께서 같이 함께 활동해왔던 이른바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의원과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다만 이제 크게 세 가지 골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동안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첫 번째로는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과연 위안부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기금 모금 활동, 그리고 모금을 통한 그 기금 사용의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미향 당선인이 정계 진출에 관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내용.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그동안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대협이라고 하는 근로정신대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뤄왔다. 그리고 그게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는 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논법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했고 위안부를 운영해왔다고 하는 사실은 82년도에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먼저 알려지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1988년도부터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제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90년에 정신대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9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위안부 활동에 대한 문제를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는 당시로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예. 여기에 분개한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도에 폭로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위안부의 존재에 관해서. 그 다음부터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고발이 계속 폭로가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님들이 먼저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른바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든가 근로정신대 문제만 문제 제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요. 전시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문제, 전시에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괄적으로 여성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까지 같이 거기에 얘기가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정대협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대협이 마치 할머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처럼 얘기하거나 이용했다고 하는 관점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예. 사실로 볼 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할머님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93년도에 위안부 할머님들의 첫 증언집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게 공식적으로 할머님들의 여러 증언들이 모아져서 처음으로 출판이 됐고, 그 할머님들의 증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들의 어떤 내용들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그걸 네. 알리는 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이경수 대변인께서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 어디를 꼽겠습니까?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개념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근로정신대는 글자 그대로 근로정신대. 그러니까 공장으로 끌려가서 살리러 갔던 이렇게 갔던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미쓰비시 예, 중공업도 예, 그렇죠. 그렇고요. 예. 예. 그 유명한 뭐 군함도 그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정신대라고 하는 거고 자기네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이게 정확한 명칭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걸 개념을 합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게끔 이용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좀 저게 약간 뭐랄까 본인의 이제 생각이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언론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표하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윤미향 그 당선자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한번 안아달라. 예. 그런데 마치 그거를 언론에서는 다 용서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 자기는 용서한 적 없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 말라는 못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지금 각종 자기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언론 검증이 쭉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자기도 미처 몰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한일 관계에서 뭐 위안부가 됐든 정신대가 됐든 이들에게 정말 일본 정부로부터 올바른 사과를 받고 올바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한일 관계가 이게 정상화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자가 서로가 한일 관계가 나빠진 이 경우에서는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한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때 일본 학생들이 먼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일본 내에서 이거는 정말 일본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배상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므로 해가지고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사죄도 안 되고 배상도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한일 관계 특히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 교육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호 증오만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호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진솔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운동 자체를 방향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서서 김성환 평론가가 할머니가 너무 이용만 당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좀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분리해서 다뤘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안부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좀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위안부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위안부 문제만 다뤘던 단체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시 중에 여성 인권에 관한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에 근로정신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끌려갔다 하더라도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거기 한 축으로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초기에는 사실은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만약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단체로 출범했다고 하면은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위안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이름을 달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네. 여성 단체들도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뭐 역사적 사실로 맥락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할머님이 생각하실 때는 근로정신대 문제하고 우리하고는 명백하게 다른데 왜 근로정신대 문제도 같이 다루느냐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근로정신대 문제보다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더 많이 주요 활동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아무 의미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용당했다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로 할머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금이나 모금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다 어디다 사용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금의 어떤 회계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때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언론과 만났을 때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배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큰 아마 뭐 배신감이든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할머님의 그런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구분해내고 그 안에서 어디까지 지금 밝혀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좀 명백하게 좀 구분해서 좀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들의 회계 처리, 여기에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착수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할머니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심리적인 서운함 이런 부분은 또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오늘 윤미향 당선인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2차 기자회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달라고 이용수 할머니는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윤미향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또 이어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뭐 오늘 기자회견에 나와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윤미향 당선자가 나올 리는 없죠. 그건 뭐 저기 누구나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솔하게 무엇 어떤 입장 정리를 해서 좀 기자회견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멀지 않은 시기에 2, 3일 안에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5월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게 되면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회계 중에는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 중에 소환을 하려면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복합적 표현해서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5월 30일 이전에 아마 윤미향 당선자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어떤 그런 형식이 좀 있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윤미향 당선인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 정치인이 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고요.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의 논법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뭐 진심을 알아주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뭐 언론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억측이라든가 이런 거 보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일단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그동안에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정의원에서도 떠났잖아요. 정의원하고 그리고 정대협에서 갖고 있는 회계자료를 다 갖고 나와서 자기가 다 소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굵직한 줄거리에서 해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약에 그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당선이신 이와 별개로 각 의원들은 여러 다른 얘기를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지금까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좀 변화된 기류가 당의 입장으로 나올지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기다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예, 여전히. 예. 그건 이제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기조가 뭐냐면 한일 관계 갈등 속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건 사실이거든요. 오죽하면은 뭐 죽창가를 들자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일 관계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일정 정도 반사이익을 받은 게 사실인데, 이번 사건이 벌써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스스로 먼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주류 의견을 바뀐다면은 기존에 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뭐 여전히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이 입장을 견제할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통합당의 공세도 그렇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여론이 사실 악화되는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사실 우후죽순격으로 의원들이 각자 입장을 다 내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 질서로서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의 어떤 사안의 민감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서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아마 그런 판단 때문에 일단 이해찬 대표가 좀 의원들이 뭐 각자 의견들을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함구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맥락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 그 윤명 당선인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혹을 풀어나가는 거는 윤 당선인이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예. 보고요. 그걸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거를 확인도 안 돼 있고 당선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빨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나 그리고 윤명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더 차분하게 좀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일단 검찰이 먼저 수사를 들어가고 지금 더 이상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회기 자료를 다 가져가서. 근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만약에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윤명 당선인하고 정의연하고 정대협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최종 결심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소명이 안 되고 계속 여론이 악화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나름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나흘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한 용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안아줬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윤미향 당선인은 어떤 생각에서 할머니를 찾아왔을까요? 일단 이제 코너에 몰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문제 제기를 한 분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용서가 되든 뭐가 되든 이제 아마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뭐 교수님들도 몇 번 같이 가셨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들이 또 증인도 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기가 본인이 이제 그 원했던 만큼의 그런 기대 효과를 노린 것도 없고 단지 이제 마지막 한번 안아달라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도 30년 동안 같이 있는 정이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 안아달라는데 그거 못 해주겠느냐 해서 한번 안아줬는데 그게 마치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섭섭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류로 나왔기 때문에 예. 윤미향 당선자가 좀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번 사태를 갖다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섣불리 행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이 의혹과 관련돼서는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양쪽에 어떤 치우치지 않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글쎄 21대 국회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거를 지리멸렬하게 또 정치 공방으로 이어갈 경우에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